세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죠. 네. 장기적으로. 이게 좀 다른 얘기네요, 정말. 네. 알겠습니다. 그 수도권에 뭐 사실 둔촌주공도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지만 이 미분양 증가 속도가 꽤 빠른데. 그러니까 미분양이 지금 나오는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뭐 물론 뭐 둔촌주공도 뭐 미분양 아니란 말이 나왔지만 뭐 주요 평형은 미분양은 아니었고 다 채워졌다고 계약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. 서울은 그렇게 큰 타격이 좀 상당히 적어요. 가격만 맞으면 오겠다는 사람 아직도 많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수도권 외곽, 수도권 서울에서 이제 근접한 곳에서 떨어진 곳들은 상대적으로 땅을 공급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건 뭐 이것도 택지 만들기 쉬우니까.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 좋은 뭐 요즘에는 뭐 아파트도 워낙 멋있게 져가지고 이게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구분은 되게 잘 지니까. 네. 근데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 보고 막상 가보면 막 혹하죠. 네. 근데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 이게 서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은 나중에 이제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게 돼 있어요. 네.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 많은 다양한 게 있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걸 먼저 팔겠어요? 아니면 가장 나쁜 걸 먼저 없애고 싶겠어요? 심리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안 좋은 것부터 이렇게 없애려고 수요가 적은 것부터 또는 내가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자존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강남의 선호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아파트를 뭐 경기도권 외곽에 샀는데 이게 서울에 올랐을 때 얘도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안 좋다고 떨어졌다고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는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얘는 푹 떨어졌어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 결국은 느낀 게 그때 당시에 올랐을 때는 뭐 별 차이 없네 했다가 떨어질 때 보니까 이게 수도권 외곽 이런 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큰 원인이 공급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,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. 네. 네. 그러기에 비해서 실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자 수요, 과수요라고 하는 투기 수요,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거기다 분양 다 들어가서 수익 좀 남기고 좀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왜 서울에 분위기 좋을 때 요지나 강남 같은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너무 비싸서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보는데 막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타격은 그 사이드에 있는 것보다 먼저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회복도 어렵고 네.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분양도 그냥 서울 안보다는 이제 수도권, 그럼요. 외곽이 우려할 수 있습니다. 서울에서 미분양 뭐 미계약은 거의 드문 얘기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회복돼요.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수준은 네,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밖에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. 이게 한번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 수요와 인구수나 이런 게 많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는 달아올랐냐? 외부 가수요, 투기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, 대부분. 그렇죠. 예. 큰 돈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수요가 들어온 건데 그 수요들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뭐 금매로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빠져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실수요자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이게 좀 무너지는 측면이 있죠. 네.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막 추진 중이거나 이제 막 들어간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잖아요. 이곳들의 운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아이고 뭐 서울 재건축이나 또는 일기 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만든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재건축은 뭐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축의 속도전이라는 말도 있고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재건축도 결국 시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야지 재건축할 마음이 나오지 뭐. 또 지어놓고 뭐 분양 안 되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. 둔촌주공이 지금 한때 뭐 그 난리 났었던 게 네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철저히 정말 타이밍이거든요.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재건축을 할 만큼 시장이 탄탄하지는 좀 약해졌잖아요. 네. 기반이.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뭐 금리 안정화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회복세가 오는 듯하다. 이럴 때 재건축 서울의 주요 재건축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가지고 그때는 확 달아올 확률이 높죠. 그럼 오히려 지금 안 좋을 때 조금 이렇게 추진을 해놔야 나중에 오히려 돈 있으면 사세요. 묻어두시면 되지 뭐. 돈 네. 있으면 묻어두시면 돼요, 뭐든.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가면은 아까 말했듯이
이게 충분히 매력은 있어요 항상. 네, 알겠습니다. 뭐 주로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만나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무주택자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전세에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던 뭐 금리 때문에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. 어떻게 조언하세요? 아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그러면 그 전세에 대한 그 보증금의 그 매력을 놓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어디에다가 대신 대체 투자할 것이 있으면 좋아요. 근데 그게 지금 그 시장도 요즘에 좀 알 수 없는 좀 실제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부터 전세 자금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아요. 전세 보증금을 하나의 재테크 안정판으로 놓는 것도 월세라는 것도 말이 그렇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내는 것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월세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가 많이 현금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잘하면 되는데 열의 9은 깨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이. 그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전세를 놓은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별로 반갑지 않은 빌라왕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확인할 수 없는 가격들이 나오는 그런 신축 빌라처럼 이런 것들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. 조심해야 되고 이왕이면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좀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그 보증보험 제도를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. 근데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인데 그 아파트가 전세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뭐 빌라가 3억짜리인데 전세가 뭐 2억 9천이고 뭐 전세가 뭐 2억 8천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거죠. 그러면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보증보험도 활용해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요즘에 하도 뭐 그런 사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니까. 근데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저는 이제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이 하나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원천 자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원천 자금이 될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사실 좀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전세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보다 이런 뭐 갈만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. 그거 안 빠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전세가율이라는 거 자체가 빌라나 오피스텔이 상대로 높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역전세니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타겟이 빌라하고 오피스텔이에요. 왜냐면은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잖아요. 낮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전세로 과거에도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고 금액이 좀 전세금도 높다 보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 게 어딘가 보면 이제 빌라는 오피스텔로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상대도 덜 빠지는 거지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무너질 수 있잖아요. 빌라 잘못 들어가면 오피스텔도 뭐 요즘에 역전세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들의 공통점은 공급이 또 언제든지 자유롭다는 거잖아요.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은 뭐 인허가도 까다롭고 땅도 엄청난 면적이 필요하고 뭐 온갖 뭐 시설부터 해서 뭐 공사도 까다롭고 이런데 이 빌라나 이거 오피스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주택 뭐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로 막 떼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규제나 이런 게 그런데 벗어난 사각지대 될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? 공급이 쉽다는 거예요. 공급이 쉬우면은 과연 그게 가격이 유지될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. 그래서 뭐 월세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피해가 좀 적은 거 이제 그쪽 세계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게 제일 무난하고. 근데 만약에 빌라나 오피스텔 간다면은 전세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. 왜냐면 이게 역전세를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자유롭고 쉽기 때문에. 얘가 오피스텔이 하나 내가 분양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땅에서 뭐 공사는 또 하나가 올랐어.
단순하게 해서. 그러면 얘네들이 이 새로 올라온 오피스텔은 임대를 채우기 위해서 좀 싸게 분양을 해. 그렇죠. 그러면 안 싸게 임대를 놔.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렇죠. 더 새 거에 더 싸게 한다면. 그러면 얘들은 또 같이 내려야 돼. 네. 이런 것들이 악조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대한 것도 뭐 분양받거나 이런 게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일부 그런 사기꾼들이 이제 그거를 이상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헐값에 뭐 내놓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거짓 가격을 형성시켜 놓고 네. 순진한 사람한테 이제 세입자 전세금을 받는 거죠. 어차피 집은 안 팔리니까. 근데 그 전세금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가치가 아니라 자기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가치가 많다 보니 이번에 빌라 사태 나는 거죠. 그래서 왕이 된 거죠. 예. 좋은 왕은 아니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뭐 저 같은 무주택자들이 세워야 될 투자 전략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추천해 주실까요? 무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도 여전히 청약 전략은 유효해요. 네. 청약 전략이 뭐 둔천주공이 청약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인기 있는 저기 59제곱미터 뭐 80제곱미터 이런 거는 잘 나갔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이게 기본적인 건 청약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가 좀 필요합니다. 대출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저금리 대출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청약이 안 되든 뭐 저기 금매 같은 것도 나오니까 네.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는 항상 이게 호환성 내지는 황금성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. 네. 그래서 제가 아파트면서도 가급적이면은 서울 중심부로 갈 수 있는 게 좋고 네. 출퇴근이 편리한 곳이 좋고 이런 네. 것도 역세권이고 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은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죠.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건 기본입니다.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네. 처음에 발 잘못 들이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 수 있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 수석님 모시고 정말 뭐 부동산 시장 얘기서부터 이런 무주택자들에 대한 조언까지 정말 많은 말씀 들어봤는데요.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. 그럼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